네,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등등 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을 했고, 그 과세 표준에 의해서 8단계 초과누진 세율표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또 그 외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 전에 자녀 세액공제도 우리가 알아봤죠.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이제 특별세액공제로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세액공제의 마지막 항목인 기부금 세액공제, 여기를 정리하면은 특별세액공제, 즉 세액공제의 대부분이 정리가 끝나게 되고요. 세액공제가 다 아시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빼면은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에서 기납부했던 세액을 뺀 나머지를 5월에 납부하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다 그러면은 2월에 연말정산 때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별세액공제 중에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 거주자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소득자도 거주자이고 사업소득자도 거주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로 속에 보면은 우선 거주자의 별표, 그 주석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별표가 바로 밑에 있었나요? 네. 네,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라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말하는 거예요.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네, 그러니까 나이 요건에 제한 없다. 소득만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요건 좀 거주자에 대한 설명이,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소득세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자가 다 거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거주자라는 말은 근로소득자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보시면은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을 한다.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거주자라고 했는데 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라고 했느냐?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간접적으로 받느냐 하면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우리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에서 세금 공제 방식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은 장부를 하죠. 장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부금을 만약에 납부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죠. 비용 처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비용 처리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 표준이 줄어든 거예요.
이미 소득공제를 해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보험 설계인들, 보험 모집인이라고도 하고 설계인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땡땡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물론 뭐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회사의 그 근로자 직원인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영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번호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소득을 누가 지급하냐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마치 급여를 지급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같이 해줍니다. 직원들 연말정산할 때. 네, 그런 형태의 고용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 또 있냐면은 방문 수업의 교사분들.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로서 이렇게 급여처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 개인 사업자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 사실상 급여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것을 필요경비로 보금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준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업소득자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세액 공제로 근로자와 같이 해주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체가 있는 그런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로 세액 공제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무 시험에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나오면 다 근로자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로자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에 입력할 때는 여기에 맞는 코드를 우리가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요. 10만원까지는 10만원 거의 다를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년에 10만원을 기부했다 그러면은 10만원은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10분의 100 세액공제 적용해주고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적용해주고요. 3천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자들은 이제 고액 기부자라고 그래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법률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0만원까지는 거의 100% 다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의 그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만큼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세액공제 4가지 정리사항입니다. 네. 자, 그 4가지 정리사항 중에서요,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특별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기부금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소득이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기부했을 테니까 그 연말정산 그 근로자의 소득 금액으로 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네, 교육비 세액공제. 만약에 대학교 수업료,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 수업료를 입력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다 그러면 연간 500만 원, 총 급여가 500만 원 초과하면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 교육비를. 그래서 교육비도 소득 요건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게 의료비가 있었잖아요. 의료비는 소득을 안 따집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를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 안 따지는 게 의료비 하나 있었고, 보험료, 소득 따지죠. 보험료는 소득과 나이를 두 가지를 다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보험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이 된다. 부양가족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는 피부양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까다롭게 입력되는 것이 바로 보험료이고,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를 안 보고, 교육비하고 기부금은 소득만 보고 나이는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조합 공제라고 하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납세조합과 관련된 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5%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입니다. 네, 외국에서 납부한 거 공제 대상을 볼까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는 국외에서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것은 국내에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줘요. 근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여기 아예 세액공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그 난에다가 연결되네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는 이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또 앞에서 특별세액공제 4가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선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공제 요건을 먼저 알아둬야 돼요. 공제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자,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무주택이죠. 그리고
세대주가 원칙인데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네, 여기 가로 속에 들어있네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나 자매끼리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원룸이나 투룸에서. 근데 이제 둘 다 무주택자라고 봤을 때 가령 형제 중에 형이 월세 세액공제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동생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살면은 이제 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되겠죠. 형이 세대주이면 동생은 세대원일 텐데 만약에 형이 그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가령 뭐 식대 보조금 월 20만 원이라든가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런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총 급여액에서는 항상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빠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분리과세는 거의 없지만 일용 근로자에는 100%가 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뭐 일용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3억 원이었는데 4억 원 이하인 주택.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제 비싸니까 규모로 따져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24평 이하 또는 지방 같은 경우는 또 평수는 넓은데 건물 가격이 싸니까 금액을 적용하면 돼요. 시가를. 그래서 국민주택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오피스텔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다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17% 내지 15%만큼을 세액공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 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월세액으로 따져보면은 연 7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면은 62만 5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월세 60만 원 정도 내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75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거기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7%, 750만 원에 17%, 그리고 그 이상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 요건과 월세 지급액 한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가 하나 있죠. 특별세액공제 적용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적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과 2 중에서 선택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항목별로 우리가 정리했던 세액공제를 다 항목별로 계산해서 받는 방법이 되겠고 2는 뭐냐? 표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제도는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인데 1, 2, 3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요 네 가지가 이제 특별세액공제잖아요. 이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적격 증빙 그 자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자료라든가 또는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의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런 것 등 이건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여기 위에 있는 그 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좀 다른 거죠.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쪽에 있는 거예요.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쪽에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따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은 일괄적으로 13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서 정치자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이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서 두 가지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 자, 뭐 밑에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근로자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세액공제에 적용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 플러스 표준세액공제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소득자 저도 이제 사업소득자인데 보험료 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7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해마다 그냥 받습니다.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비용에서 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의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없어요. 물론 기부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은 하는데 그냥 7만원으로 적용을 받는다. 즉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은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적용에서 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7만원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TAT 2급의 소득세 이론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셨을 텐데 나중에 이제 이론은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문제를 좀 풀면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장에 있는 원가계산 이론은요 TAT 2급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계산 이론이 조금 들어있어요. 한 페이지 수로 한 10페이지 장수로 한 15장 정도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로 넘어가서 더존 스마트 A를 내 것으로 만들기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TAT 2급 백데이터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 151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TAT2급 백데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회사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재무전자 2000번 재무전자라는 이 회사로 로그인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31i.com에 가서 이제 TAT 2급 백데이터를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 홀더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터넷으로 가야죠.
인터넷에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 가가지고 31i.com 찾아가 보세요. 혹시 인터넷 안 되는 자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실 찍으셨나요? 저기 최윤선 씨. 자, 31i.com에 들어가셔서 제품몰 위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AT 수험서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AT 수험서 자료실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파일은 백데이터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23년 ICAN TAT 세무실무 2급 ICAN TAT 세무실무 2급 백데이터 2023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클릭하시고 중간쯤에 있는 이 초록색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를 눌러서 다운로드가 되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뭐 저처럼 뭐 윈도우 PC 보호 이런 게 나오면 추가 정보 누른 다음에 실행 뭐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고, 이거 안 나타나면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모든 파일에 적용, 그리고 이해까지 이렇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시죠. 안전한 것으로 보고 그걸 다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 다시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지를 그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서 그래도 계속 파일 넓기 추가 정보 밑에서 실행 모든 파일에 적용 하기. 안 돼요? 이것도 파일 바꿔서 실행이 아니요, 안 바꿔도 어떤 폴더? 네, 그냥 폴더를 지금 어떻게 바꿔버렸나요? 원래 이거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워놓으세요. 지워놓고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 하나 더. 이 상태에서 다운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운하세요. 이 상태에서 그걸 그냥 이용하세요. 우리가 5호반이구나. 그러면 요거는 그냥 밑에 거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니까 딜리트. 그리고 폴더를 전체를 지워. 이 상태에서 다운받았다고 했죠? 그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재무전자 있는지. 응? 이 상태에서 밑에 홀더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운이 안 받아졌어요. 받아지는데 눌러보세요. 클릭해. 파일이 왔는데 탐색기 한번 갈까요? 눌러볼까요? 다운로드 홀더 한번 가보세요. 쭉 위로 올라가고 여기 막대기 끌고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아무거나 추가 정보 실행 모든 파일에 모든
파일의 적용 예. 그리고 예. 다운로드 안 되니까 네,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 네, 저기 위에서 여기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지하시고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네. 기다려봅니다. 다운로드 할 수 없어? 그거 위에 거 유지 더보기 그래도 계속 모든 파일에 적용 예. 네. 어디 거? TAT 세무신고 2급 그거 아래로 좀 내려가지고 여기 초록색. 자 거기에서 좀 기다렸다가 거기 옆에 점점점 눌러보세요. 유지 여기서 더보기 그래도 계속 이제 파일 열기 추가 정보 실행 모든 파일에 적용 예. 네. 이렇게 하시죠. 최신 버전 단추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깜빡깜빡한 걸 한번 눌러서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면 그게 꼭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런 창이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눌러서 닫아버리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프로그램 다시 실행을 해서 이제 사용급수를 이제 TAT 2급으로 해주시고 회사 코드를 2000번 맨 위에 있습니다. 재무전자 2000번 2000번을 확인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번 재무전자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하는 방법은 뭐 FAT 1급하고 똑같고요. 메뉴가 좀 늘어났어요. 이 소득세 때문에. 우리가 FAT 1급과 TAT 2급의 차이점은 회계에서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는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제 실무 유형을 연습할 때, 실무 연습을 할 때 제조업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도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기초적인 것을 출제를 했다면 TAT 2급은 좀 더 실무적으로 중고급 정도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T 1급에서는 소득세 관련한 이론과 실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실무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이론은 소득세 전체에 대해서 3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3문제면 9점이죠. 소득세 이론이 9점. 그 다음에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한 25점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서 이제 소득세 비중이 이론에서 9점, 실무에서 한 25점이니까 약 35점 정도, 약 35%가 소득세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65%는 그동안 배웠던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가 65%. 이렇게 출제 비중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AT 2급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복을 해 나갈 거고요.
메뉴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재무회계 메뉴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재무회계 메뉴가 좀 늘어난 것이 어디가 늘어났느냐? 부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쪽. 부가세가. 부가세 옛날에 FAT 1급에서는 부가세 메뉴가 한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요 정도밖에. 그런데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부가세가 이 부속 서류 거의 다를 배운다. 또 출제 범위가 그만큼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회계 관련된 장부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지만 이 결산 쪽에서 하나 늘어난 게 있는데 경비 등 송금명세서라고 하는 게 하나 늘어나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요거가 마지막 메뉴였는데 우리가 경비 등 송금명세서라는 부속 서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나 추가가 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인사급여라는 단추가 하나 생겼죠. 인사급여. 여러분 메뉴의 왼쪽에 보면 인사급여가 있고 재무회계,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여기 인사급여. 그 인사급여 부분이 이제 그 아까 25점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메뉴 4개인가요? 요 메뉴 4개만 공부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평가하는 메뉴는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FAT 1급보다 이제 실무 수행에서 더 익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FAT 1급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냥 쑥쑥쑥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은 천천히 우리가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실무 프로세스를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회사 등록에 관한 정보인데 회사는 재무전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실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회사 등록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앞에가 3자리. 이 3자리는 세무서 코드예요. 세무서 코드. 그 다음에 가운데 2자리가 개인 회사냐 법인 회사냐 그걸 구분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01부터 79까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80 종교단체는 89 면세사업자는 90번부터 99 이렇게 이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가운데 코드가 구분되어 있고 법인은 영리법인은 81, 86, 87 영리법인의 지점은 85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82 외국법인의 본지점은 84 이렇게 법인은 또 이렇게 앞자리 2자리 중에 앞자리가 전부 8이에요. 물론 개인도 8자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종교단체가 요 8자예요. 뭐 이것을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면 대략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어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5자리가 있잖아요. 뒤에 5자리는 1년 번호입니다. 1년 번호. 자,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FAT 1급 실무할 때 다 해봤거든요. 환경 설정은 어떤 것이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우리가 다 해봤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보니까 수행과제가 마침 나와 있네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수행과제. 자, 그러면은 수행 1번과 수행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보세요. 회계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3번 치세요. 위에서는 그냥.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요 밑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험 볼 때는 그게 더 좋은 점이 많아요. 위에다가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게 시험 볼 때 유리한 점이 더 많더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 입력하세요. 그래서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가지고 차량 운반구 208번 확인해 주시고 코드는 그 표에 있는 301이라고 입력하고 차량 1 취득일은 2020 1234만합니다. 자, 정액법이다 하는 것은 여기 9번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9번에서 0번이 아니라 1번 하면은 정액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말입니다. 20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번에다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23년도에 취득한 차량이다. 그렇다면 4번에다가 기초가액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20년도에 취득한 거니까 1번의 기초가액에다가 4,5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시고 2번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는 1,800만원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전기말 장부금액은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여러분 장부금액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인 거예요. 예, 아직까지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알아두세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일이 참 많죠. 예,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은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해야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장부금액을 구하려면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장부금액이다. 이 사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내용연수 5년은 여기다가 10번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5하고 엔터. 예,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800번대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로 가게 한다. 그러면 8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500번대가 됩니다. 지금은 경비구분이 800번대라는 것은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판관비. 우리가 줄여서 판매관리비를 판관비라고 줄여서 씁니다. 자, 그러면 900만원이 계산됐죠. 네, 우리가 1년에 900만원씩 상각을 하면은 5년간 9, 5, 45 취득원가 4,500만원이 모두 상각되죠. 다음은 수행 2번에 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행 2번에 있는 요 작업은 고정자산 등록을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하시오 하는 거죠. 해봤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어디 있느냐?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4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하셔가지고 코드는 거기 만들어줬어요. 책에서 101번 차량번호 그대로 타자하는 거예요. 아니요, 코드가 101번 그랜저 회사 사용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고정자산 코드를
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음표 단추 눌러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차량 1이라고 고정자산 301번으로 등록했던 이 코드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번까지 7번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8번에 기초 주행거리 30일 입력하시고 30일이 아니라 31,000이네요. 31,000. 그 다음에 보험가입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는 보험 기간을 입력합니다. 2023 09 04부터 2024 09 04 이렇게. 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7일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TAT 2급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하라는 문제가 TAT 2급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이대로 꼼꼼하게 입력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수행과제 풀이는 뭐 우리가 여럿이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 26번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여부를 여로 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러 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가서 보면은 여기가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지금 가서 고정자산 등록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새로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를 26번의 업무용 승용차를 1여로 수동으로 이렇게 체크를 선택을 하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요 301번 코드를 불러서 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요. 자, 풀이가 이 157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제 바로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수행과제, 이것도 해본 거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에 개정 과목에다가 관리 항목 추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자, 821번 보험료에다가 관리 항목 32번 추가하고 822번 차량 유지비에다가도 관리 항목 32번 추가하라. 네,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가지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821이나 822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란히 있어요. 두 개. 821, 822. 자, 821 보험료에 관리 항목 셀이 여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업무용 승용차가 맨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맨 밑에 가야 있어요. 이 스크롤을 밑으로 쭉 하면은 32번 업무용 승용차 이거 있죠? 이걸 동그라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 단어가 들어가죠? 네, 그럼 된 거고요. 그 밑에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 사용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동그라미예요. 예, 동그라미. 사용하겠다 아닌 거죠. 동그라미 확인. 그러면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관리 항목 추가하는 것도 우리가 FAT 1급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나머지는 풀이가 쭉 나와 있고요. 다음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우리가 FAT 1급 할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다 입력을 새로 했었죠. 네, 지금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거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옛날에 입력을 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명세서, FAT 1급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원가명세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원가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입력은 다 돼 있어요. 가서 구경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기분 원가명세서라는 메뉴 있잖아요.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이 나왔는데 매출원가가 우리는 제품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출원가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제품 매출원가를 선택을 해야 하겠네요. 자, 제품 매출원가는 455번 코드죠. 455 확인. 그리고 엔터 쳐면 원가 경비라는 셀로 넘어가는데 여기 1번이 500번, 2번이 600번, 3번이 700번이잖아요. 우리 원가는 제조원가니까 500번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1번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제조 이렇게 바뀌었죠.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앞으로 이제 TT 2급을 할 때는요. 어떤 조회를 할 때 매출원가 경비 선택이라는 요 팝업 창이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고 원가 경비는 1번 500번대로 해주시면 맞는 거예요. 제조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나타났네요. 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왼쪽에 있고 그 제조원가 명세서의 모양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번과 2번이 재료비죠. 원재료비, 부재료비 해서 재료비. 그 다음에 3번이 우리가 노무비죠. 노무비. 인건비라고 하는 급여가 생산부의 급여가 노무비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경비. 이 경비라는 것은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가스수도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경비에 이렇게 딱 집계를 해 놓는 거고요. 노무비는 여기 있는 임금, 요 임금이 여기 노무비로 쫙 들어간 거고요. 노무비. 아니, 노무비 위치가 거기 아니지. 노무비가 여기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비, 부재료비, 원재료비는 원재료비란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의 3요소 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 원가의 3요소라든가 원가의 배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원가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 AT 시험에서는 제조원가 이론을 시험으로 안 내요. 안 내기 때문에 쏙 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제조원가 명세서 볼 줄은 알아야 돼요. 볼 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 우리가 볼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해서 단기 총 제조비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하고 타계정 대책은 빼고 타계정에서 대체구나. 그건 더하고 해서 그 합계를 구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빼주는 거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한 것도 빼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432 50만원, 4억 3,250만원이 손익계산서 어디로 갔나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눌러보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왔어요. 제품 매출원가 여기 제품 매출원가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제품 매출원가를 여러분이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창이 나오는데 일로 와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4억 3,250만원. 옛날에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이 자리에 뭐가 왔었냐면은 단기 상품 매입액이 왔던 자리에 도소매업에서의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상품 매출원가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근데 제조업은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상품이 전부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두 번째 항목인 당기 상품 매입액이 아니고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바뀌었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오게 된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게 된다. 자, 요렇게 어떻게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전달되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한번 구경해 봤고요. 그 다음 162페이지에 보면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미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도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 모두 해왔던 작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전표 처리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